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평신도 설교를 시작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일까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제가 길석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 나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누가, 그거 교회 맞아? 뭐 동아리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것, 교회다움의 핵심이 뭘까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교회일까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김교신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이자 뭐 교육자이자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 1920년대 30년대 활동하면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 무교회주의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김교신의 생애를 먼저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무교회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무교회주의가 우리 길석교회에 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김교신인데요. 젊었을 때 사진인데 뭔가 되게 좀 고집 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1901년에 함경남도 항음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유학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공자와 같은 훌륭한 유학자가 되는 게 목표였다고 하는데, 도쿄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도쿄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 성결교회의 노방전도를 듣게 되고 기독교회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이제 기독교를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기한테 세례를 줬던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추출당하게 돼요. 반대파에 의해서 이게 쫓겨나게 되는데 그걸 보고 김교신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일본의 무교회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면서 진정한 신앙이 뭔지 그리고 교회 모임은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무교회의 주의자가 되어서 무교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자기가 두 가지 제의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다녔던 사람인데요. 그 두 가지 제의라는 게 지저스와 재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요. 김교신도 그 영향을 받아서 조선적 기독교, 조선산 기독교,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후속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 유학 생활 중에서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도쿄 고등사범학교가 어떤 거냐고 하면 이게 고등사범학교를 일단 진학을 하면 학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교사가 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취직 자리가 보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건데 이 고등사범학교가 일본 내에서도 네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이 제일 쉽게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고등사범학교에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 유학생이 고등사범학교, 그것도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문으로 누가 있었냐고 하면 그 전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있잖아요. 이게 동문으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네,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문과에 입학을 했다가 지리박물과, 지금의 지리학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뭐 인생이 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이 좀 기구합니다. 그 지리박물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지리박물과가 지금의 지리학과는 사실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중요한 학문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지리학과는 오늘날의 AI나 AI 학과나 오늘날의 뇌과학처럼 굉장히 트렌드한 학문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지리 정보 이런 거 없이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도 약소국에서도 어떤 지리적인 정보 없이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화되면서 지리학과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신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귀국하면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인생이 약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1927년에 성서조선이라는 거를 창간을 하게 되는데, 이 성서조선이 그냥 이름만 봐서는 기독교 잡지처럼 보이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같이 만든 잡지인데요. 그냥 보통 그냥 기독교 잡지는 아니고, 물론 기독교적인 내용도 있지만, 세계 시사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조선 역사, 아니면 조선지리 소고 같은 굉장히 전문적인 글까지 같이 실렸던 종합 잡지입니다. 근데 이 잡지가 김교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잡지 때문에, 잡지에 실은 글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복역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조화 사건, 성서조선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수필 내용이 어떤 거냐고 하면, 자기가 뒷산에 매일매일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단련도 하고 이러는데, 뒷산에 올라갈 때마다 개구리들이 자기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추운 어느 날, 딱 뒷산에 갔는데,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너무 슬프다. 개구리를 추모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개구리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건지고 보니까 끝에 두세 마리 정도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한 게 아니다. 사실은 더 이렇게 생명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끝나는 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게 42년이잖아요. 42년이면 총 동원력이 내려졌던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인데, 암울하면서도 더 암울했던 시기인데, 이게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잡혀가게 되고 1년간 복역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 같은 놈이 제일 독한 놈이다. 진짜 실제로 나가서 운동하는 애보다 이렇게 민족 정신을 되살리려고 하는 애들이 더 독한 놈이다. 이러면서 형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김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잘 생각했다. 내가 더 독한 놈 맞다. 이런 식으로 확신했다고 해요.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잡지는 폐간되었고, 근데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이제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교사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교사로 일할 수는 없게 돼갖고는 이제 한경남도 자기 흥남,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질소 비료 공장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4년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전쟁 중이었고. 이 44년에 질소 비료 공장이 얼마나 노동 환경이 가혹했겠습니까? 그때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 내지인들도 굉장히 가혹한 노동 환경을 경험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계장으로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말단은 아니고 중간 관리직 정도로 취직을 해요. 어쨌든 되게 도쿄 고등사범학교 나왔고 교사 생활을 또 했던 엘리트니까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5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 운동도 좀 하고 어쨌든 노동 환경도 개선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와중에 발진 티푸스, 장티푸스의 일종의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 4개월 전에 4월 25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네, 인생이 정말 기구하죠. 네. 네, 도쿄 고등사범학교 이렇게 출신으로 딱 귀국했을 때만 해도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네, 좀 인생이 되게 기구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독립유공자로 추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이자 학자,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신앙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들이 각각 따로 놀았던 건 아니고요. 이게
진짜 하나의 정체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교사로 재직을 했었잖아요.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제 창씨 개명을 거부를 했고, 그리고 그 한국어로 수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어로 수업했어야 됐거든요. 네, 특히나 40년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한번 학교에서 잘리고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에 다시 이제 교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경기고등학교는 그때도 되게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사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쿄 사범학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자기 후배가 그 학교 교장이었던 거예요. 일본인인데. 그렇게 불러줬으면 사실 눈치를 좀 볼만도 하잖아요. 일본인 교장이 자기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눈치를 볼만도 한데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창씨 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잘립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할 때도 지리를 가르칠 때도 사실 그 당시에 지리 교과서에는 조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고 이제 세계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는데 교과서는 20분밖에 수업을 안 했대요. 20분밖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한 10분은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 세계 시사적인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20분은 조선 역사와 조선 지리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네, 이렇게 교육자이자 학자였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조선 지리 소고라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당시에 식민사관이 굉장히 강하게 일제가 식민사관을 밀었을 때인데, 그 식민사관 중에 하나가 반도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사관이 뭐냐고 하면, 네.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이 강력해지면 해양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육지 세력, 그러니까 대륙 세력이 강해지면 대륙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반도는 타율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식민사관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근데 이 김교신이 조선 지리 소고라는 논문에서 오히려 반도기 때문에 해양으로도 진출하기 좋고 대륙으로도 진출하기 좋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덴마크 반도 이런 것들을 들면서 식민사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박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채남선이랑 더불어서 현대 지리학의 조선 지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러한 교육자이자 학자, 독립운동가 이런 기질들은 다 신앙심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었는데요. 이게 학문에는 국적이 없지만 신앙인에게는 민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민족이 세계 역사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육자이자 학자, 독립운동가 이런 것의 기반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교신의 생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적 기독교의 이념의 탐색과 생활화, 그 다음에 종교적 신앙과 교육적 실천의 조화,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보통 그냥 교회 다니진 않았고요. 무교회주의자로서 무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무교회주의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면 이게 무가 없을 무자인데요. 교회주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주의는 뭐냐라고 했는데 이때 교회주의는 교권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배 의식을 중요시하고 교파의 교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 이것이 교권주의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건데요. 이런 교권주의의 문제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 장로, 성도로 내려오는 계층 구조를 가지게 하게 되고 목회자한테 성경 해석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파의 교리와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혹은 비본질적인 규제, 구속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또한 교파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 교파가 가진 해석만이 진리다. 그리고 우리 교파 안에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종교적 비관용주의가 만연을 하게 됩니다. 네.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교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교권주의, 교회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면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초대 교회로의 회복을 주장을 합니다. 그 초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그 에라는 뭐뭐 밖으로라는 접두사와 나은 깔레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서 불려진 사람들, 모임의 사람들인데요.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은 에클레시아의 어떤 무형식성 그리고 자발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는데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부터 로마 카톨릭은 제도화되었고 그 제도 안에서 많은 그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는 면벌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서 해석도 사제만 독점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식으로 믿음 지상주의, 성경 지상주의를 천명하게 되었고 만민 사제주의라고 해서 그 성직자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나오게 됐지만 개신교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도화되고 그 안에서 교파주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어떤 교권주의에 반대하는 역할들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1920년대, 30년대 이런 무교회주의가 나타났냐라고 한다면요.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일제가 문화 통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3.1 운동, 우리 3.1 만세 운동이 1919년에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제는 무단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만세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걸 좀 문화적으로 풀어주는 정책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3.1 만세 운동 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면서 그 정교 분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의 비정치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은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할버트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는 좀 찬동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만세 부르겠다고 막 뛰쳐나가고 이러면 안정적인 포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포교 면에서 더 유리했기 때문에 대체로 선교사들은 이런 분위기를 좀 수용하는 편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기독교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사회 참여보다는 영적 기독교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교파랑 신학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게 선교사들이 경쟁적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파주의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좀 더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학 해석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아빙동 성서 주석 사건인데요. 이게 감리교 같은 기본적으로 좀 더 자유주의가 강한 교회에서는 이 아빙동 성서 주석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국 남부 장로교 같이 조금 더 엄격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신비주의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 복음 운동은요, 개인의 카리스마의 의존나 부흥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길선주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흥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이때 부흥의 내용을 보면 영적인 신앙 체험을 중시하게 되고 뭔가 내세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춘원 이광수의 기독교 비판을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 춘원 이광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기독교에 귀의했다가 나중에는 불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 다시 바꾸게 되는데 그 불교로 바꾸기 전에 그 기독교 비판하는 글을 2편 정도 남기게 되는데 그 글에 대한 주요 내용인데요. 보시면 한국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계층적이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해서 교회에만 치중하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3번은 오늘날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목사들의 교육 수준이 형편없다.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 많다.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광수는 계몽주의자잖아요. 계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주체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 주체적인 신앙 고백이 없이 다 외국 거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민족 정체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선교사들과 몇몇 한국인 목회자들만 성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기껏 유교의 독재를 벗어났는데 새로운 독재자를 만난 기분이다. 너무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신비 체험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비합리적이다. 이런 비판들을 했습니다. 이 비판의 내용이 뭔가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런 비판의 내용이 되게 익숙한데요. 네, 물론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계속 사회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일제의 그런 식민지 정책이 좀 공고화되면 될수록 기독교가 사회운동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이게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몇 가지 특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특징은 제도화된 교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성서를 연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유를 우상화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 개인의 카리스마에 기댄 부흥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굉장히 거부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대빵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했고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 대신에 성서 연구 모임을 했습니다. 성서 연구 모임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지향한 공동체는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창의적인 신앙 고백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해석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하려면 작은 공동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임 때 10명이 넘어가면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이 사람들도 각자의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커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속의 이분법을 타파하고 삶 속에서의 신앙의 실천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과의 교류, 그리고 지역민과의 교류 이런 것들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끊임없이 개인적, 공동체적 쇄신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학자 중심의 모임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배움을 강조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였긴 했지만 이 모임이 또 제도화되는 거를 굉장히 좀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걱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에클레시아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쇄신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경성 성서 연구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김교신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직제가 없고요. 일단 뭐 장로니 뭐니 이런 목회자도 없고 직제가 없고요. 다 형제 자매로 호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모여서 뭘 했냐라고 하면 성서 본문 중심의 성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성서를 원문을 보는 것을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명이 넘게 모이진 않았다고 하고, 뭐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 어떨 때는 뭐 단독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요. 네. 성서 본문 중심으로 성서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체화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서를 공부하는 건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교는 성서 연구 모임과 신앙 잡지로 만나는 겁니다. 이때 신앙 잡지는 그러니까 김교신이 발행했던 성서 조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당시 독일에 되게 그 좀 인기 있는 혹은 그 권위 있는 그 기독교 잡지들을 직접 이게 예, 구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교신이 그러니까 영어 당연히 잘하고 일본어 유학생이 당연히 잘하고 그리고 독일어도 잘했다고 하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것들에 다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는 무교의 운동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제도적 압박을 거부하는 것이 이들 모임의 특징이었고요. 성서 연구를 통해 순수한 신앙 태도와 새로운 신앙 양식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모임이잖아요. 이런 새로운 신앙 양식을 추구하였고 그 신앙을 대한 태도도 순수해야 된다고 믿었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집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교의 주의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무교의 주의는 신학자들은 평가가 굉장히 갈립니다. 완전 이단처럼 취급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상화하는 사람까지 굉장히 갈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볼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길섭교의 입장에서 배울 점은 뭐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랑 좀 다른 차이점은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울 점은 평등한 신앙 공동체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여기에 직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장로, 권사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평등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호칭도 서로 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기석교회와 무교회 주의자들이 공동적으로 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상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건데 실천적인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교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다음에 일상생활 따로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이게 그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뭐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삶의 지향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차이점은 얘네들은 너무 획일화된 하나의 신앙 양식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 길석교회는 다양한 신앙 양식을 존중합니다. 거기다가 또 지식에 기반해서 생활을 하는데요. 물론 이 지식에 기반했다고 해서 삶에서의 실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삶에서 실천하긴 했지만 지식이 빠진 무교의 주의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물론 그러니까 현대 신학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식에만 기반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건 저희랑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무교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공동체성과 저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공동체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무교주의 운동했던 이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한 시대적 압박 속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엄청 친했어요. 엄청 친하긴 했지만 또 저희가 생각하는 공동체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길석교회가 갖춰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길석교회 교인이라면 주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갖춰야 될 거기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경이든 윤리적 판단이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주체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주체적 신앙과 더불어 삶에서의 실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것, 뭐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이
갖추어야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네. 우리 길섭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의 성장에 서로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을 포함해서 목사님의 성장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각 지체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탕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길석교회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토대 안에서 주체적인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의 실천, 그리고 공동체성, 이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다움과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교회다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